반갑습니다. 경희여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교사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20페이지에 있는 조희안의 최척전을 본격적으로 언박싱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소설의 구성요소, 즉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을 통해 이러한 구성요소가 소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아봤었죠. 또 최척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줄거리 영상을 보며 짚어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작품 본문을 직접 읽어보며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러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어떠한 문학적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소설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과서 왼쪽 날개에 작가 조희안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 있네요. 한번 각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20페이지 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가 보이네요. 이 앞부분의 줄거리는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교과서라는 한정된 지면에 작품의 전문을 싣기 어려울 때 사용이 되죠. 그런데 고등학교 재학 중 국어를 공부하며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멀게는 수능, 가깝게는 모의고사 문제를 접했을 때 특히 소설을 다룬 문제에서 지문의 앞부분의 줄거리 혹은 중략 부분의 줄거리, 뒷부분의 줄거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보여주는 줄거리를 통해 작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 점 꼭 잊지 않았으면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뽑아내야죠. 그렇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 남원 사람인 최척은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서술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줄까요? 네,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비록 허구의 이야기지만 현실감을 부여하게 되죠. 그러면 독자들은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만큼 작품의 내용에 더욱 빨려들게 만드는 효과를 줍니다. 부친의 친구인 정생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 정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의 딸 오경에게서 구애의 쪽지를 받는다. 오경에게서 최척이 구애의 쪽지를 받는다고 했어요. 오경은 여성이고 최척은 남성이죠.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구애의 쪽지를 보낸다?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여성상과 달리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애정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오경은 그만큼 적극적인 성격.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 후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정생원에게 혼담주선을 부탁한다.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지만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최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다. 이 전쟁은 임진왜란이겠네요. 이 전쟁으로 부인인 오경은 물론 가족과 이별하게 되죠. 제가 앞선 시간에 고전소설에는 일종의 틀이라는 게 있어서 이 틀을 잘 살펴보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나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주인공이 전쟁에 나가게 되고 가족과 이별하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이렇게 주인공이나 특정 등장인물들이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이 고전소설에서는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게다가 아랫부분에도 나오지만 이 이후에도 두 번의 전쟁을 더 겪게 되죠. 혼인날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심씨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다. 당연하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예비 사위의 생사도 모르고 자신의 딸이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경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하고 오경이 여성으로서 남성 주인공에게 구애의 쪽지를 보냈던 그 적극성 앞서 봤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비록 여성이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뜻한 바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이네요. 오경의 굳은 의지와 그리고 강인한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처다들 몽석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중에 정유재란이 일어나. 자, 또 한 번 주인공의 고난이 펼쳐지게 되네요. 게다가 이 전쟁은 최척의 가족이 헤어지게 된, 즉 가족의 이산, 그 가족의 이산의 원인이 되겠죠. 최척과 오경은 또다시 헤어진다. 자, 이 앞부분의 줄거리만 보더라도 이 작품은 만남, 이별, 재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면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20페이지 9번째 줄입니다. 자, 먼저 최척의 행적이 나타나네요.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여인을 이끌고 남원성에서 나와 금석교 아래에서 말을 시키고 있었다. 자, 이 부분은 최척이 우연히 명나라 장수 여유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 여유몬을 만나 중국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고전소설은 사건 전개의 우연성, 이 우연성을 통해 전체 스토리의 기묘한 우여곡절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앞서 이야기했던 현실감 부여와 마찬가지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도 줄 수 있겠죠. 자, 계속 볼까요?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일가가 모두 해를 입었다. 이 내용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이 부각되고 있네요. 의탁할 곳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 부분을 통해 최척은 모든 가족이 죽거나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으며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총병의 천총 여유문이라 하오. 자, 최척의 첫 번째 조력자인 여유문이 등장하네요. 아까 앞에서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이나 특정 등장인물이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인물이 바로 조력자예요. 이 여유문은 최척이 조선을 떠나 중국으로 갈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이로써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조선에서 중국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죠. 집은 절강성 요흥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은 하다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나니,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대표적인 고사성어가 있죠. 바로 지음이죠. 춘추시대 중국 진나라의 인물 배가와 종자기 사이의 이야기에서 나온 성어인데요. 검고를 잘 타던 배가의 마음까지도 잘 알아주던 종자기가 죽자 더 이상 검은고를 타지 않게 되었다는 백아절현, 이 백아절현이라는 성어도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알아둡시다.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옹색하게 살 이유가 무엇 있겠소?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 피를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갔다. 21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면 왼쪽이 최척으로 보이네요. 뭔가 슬픔에 잠긴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여유문으로 보이죠. 우직한 장수의 모습이랄까?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자, 22페이지로 갑시다.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하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 문장에도 능했으므로 여유무는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였다. 이렇게 고전소설에서의 주인공은 대체로 뛰어난 인물인 경우가 많죠. 이런 것을 제자가인형 인물이라고 해요.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전형성이란 사회의 어떤 계층이나 집단의 공통된 성격을 말하는 것인데요. 가령 춘향이는 도덕성을 지향하고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이상적이면서 모범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는 것이에요. 본래 제자가인이라는 말은 재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재능이 뛰어난 남자이거나 천하의 현숙한 미인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과 같은 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이 대체적으로 이러한 제자가인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또 주인공이 위기나 고난을 겪은 뒤에 지금 여기 조력자인 여유문을 만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 주인공의 전형성에는 의인화된 인물, 익살스러운 인물, 새로운 근대적 인물 등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더, 이렇게 등장인물에 대해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짚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인물의 소개 관련 내용이나 인물의 정서를 이렇게 직접 서술하는 경우도 있고 뒷부분에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인물 간의 대화나 행동, 심리 묘사를 통해 서술자가 간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답니다. 얼마 뒤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유무는 최척을 전사한 병사 한 사람 대신 명부에 끼워 넣어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 요흥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자, 이렇게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조선에서 중국으로 확장하게 되네요. 다음 내용 볼까요?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이 부분은 최척의 부친인 최숙과 오경의 어머니, 즉 최척의 장모인 심씨의 행적이네요. 이곳에서 최척과 오경의 아들, 즉 손주인 몽석과 재회하게 되는데요. 계속 보죠. 외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히 했다. 자, 일종의 극적장치가 보이나요? 이렇게 해야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건 전개의 우연성이 있어야 뒤에 연곡사에서 몽석이를 만날 수 있을 거잖아요.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외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 연곡사에 이르렀다. 자, 이 작품이 우연적인 구성, 이 우연적인 구성을 보인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네요. 그런데 연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이 아기 우는 소리는 몽석이의 울음소리일 것이고 이 두 사람이 몽석이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겠네요. 심씨가 울며 최숙에게 말했다. 어떤 아이 울음소리기에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을까요? 우리 교과서 왼쪽 날개에 있는 퀴즈 하나 확인하고 갈까요? 고전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자 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전란 중에 헤어진 손주 몽석을 연곡사에서 만나는 부분에 우연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내용으로 갑시다.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계속해서 고전소설의 우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어루만졌다. 잠시 후 최숙이 숙녀들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소? 혜정이라는 숙녀가 앞으로 나오며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길가의 시체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하여 거두었습니다. 또 한 번 사건 전개의 우연성을 나타내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당시 백성들이 겪었을 전쟁, 정유재란의 참혹성, 이 정유재란의 참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돕는다 라는 뜻의 성어 천우신조. 알아둡시다. 최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씨와 번갈아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 이때 오경은, 여기서 이때라는 말은 앞서 벌어지는 사건과 동일한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경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앞서 두 사람이 몽석이를 만나는 사건이 같은 혹은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고전소설의 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식으로 구성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는구나.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오경은 외적 도누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도누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좀 불교적 색채가 보이는 소설인가 봐요.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외장 소서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하였다. 자, 이 도누라는 사람은 앞서 여유문이 최척의 조력자라면 이 도누는 오경의 조력자예요. 오경도 최척과 마찬가지로 전란 속에서 고난을 겪는 주인공이잖아요.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해피엔딩이 되려면 조력자를 만나야죠. 정말 치밀한 구성을 보여준다. 그렇죠? 도누는 명민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어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왜? 전란으로 인해 가족을 다 잃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삶을 이어나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원통하기도 하겠죠.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 잃은 슬픔, 원통함, 그만큼 절망적인 상태겠죠.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다행히 도누가 발견해서 도와줬네요. 이러니 조력자가 되는 거죠. 어느 날 밤 오경의 꿈에 장육불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자, 이 꿈을 통해 오경이 훗날 가족들과 재회할 것을 암시하게 돼요. 그래서 복선이라고도 하죠.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경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꿈속 인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고전소설의 하나의 틀이랍니다. 주요 사건을 대리인이 직접 서술하는 거죠. 자, 23페이지로 갑시다.
오경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았다.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네, 그렇죠. 꿈에서 장육불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오경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게 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도누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다. 자, 이제 공간적 배경이 일본으로까지 확장이 되네요.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달리 남자가 없어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왜? 도누는 오경이 여자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오경은 도누를 속여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서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하질 못했습니다.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남장을 하고 도누를 속이고 있네요. 도누는 퍽 가련히 여겨 오경에게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갈 때마다 항해장 일을 맡겨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다. 도누는 정말 오경의 조력자가 많네요. 특히 이렇게 배를 타고 장사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부분인 훗날 안남 베트남 거기의 한 바닷가에서 최척과 재회를 하게 되는 그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재회에 대한 복선이 될 수 있겠죠. 이때 또 나왔다. 병렬 19성. 기억하고 있죠? 서로 다른 사건을 동일한 시간대에 나란히 두는 거예요. 오경은 일본 나고야에서 출발해서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최척은 중국 요흥, 요흥은 또 절묘하게도 절강성에 속한 지역인데 거기에 머물고 있네요. 최척은 요흥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이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그만큼 최척에 대한 신임이 두텁네요. 최척은 완강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인하여 나 혼자 편안히 잘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앞에서 우리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인물됨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었죠. 이 부분은 어떤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인물됨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최척은 가족에 대한 걱정과 부부간의 도리를 지키는 인물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유문도 최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다. 자, 우리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잠깐 퀴즈 확인하고 갈까요? 최척이 여유문의 누이 동생과의 혼인을 완강히 거절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사랑, 오경에 대한 의리 때문이죠. 맞죠? 그해 겨울 여유문이 병으로 죽었다. 에헤, 조력자가 그만 죽고 말았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에게는 또다시 고난이 닥칠지는 몰라도 분명 또 다른 조력자가 나타날 테니까요. 최척은 의탁할 곳이 없게 되자, 그렇죠. 가족 모두가 몰살을 당하고 아내와도 이별했는데 이 조력자도 죽음을 맞이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경우,
사고무친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무친, 친척, 친근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고립무원이라고도 합니다. 홀로 서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요. 양자강과 회소를 떠돌며 명승지는 경치가 뛰어난 곳이죠. 그를 두루 돌아보았다. 용문을 보고 우혈도 구경하며 원수와 상수에까지 이르렀고 배를 타고 동정호를 건너 악양로에 올랐으며 고소대에도 올랐다. 산과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에서 배회하기도 했다. 배회, 목적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뜻이죠.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어디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삶의 목표도 사라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훌쩍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이 들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해섬도사 왕용이라는 사람이 청성산에 은거하며 신비로운 선약을 만들 뿐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녔다는 말을 듣고 촉당으로 들어가 그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먹었다. 속세를 벗어나서 신선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여유문이 죽은 후에 의탁할 곳이 없어진 최척이 유랑 생활을 하다가 신선이 되고자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체크해 둡시다. 만일 작가가 이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하게 되면 자칫 작품 전체의 전개 과정이 너무 지루해지거나 다음 이야기의 전개에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짧게 제시하는 경우가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많이 있답니다.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두 번째 최척의 조력자가 나타나잖아요. 호가 학천이고 집은 항주 용근문 안에 있었다. 경전과 역사에 해박했고 공을 세워 명성 24페이지로 가요.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저술을 업으로 삼았다.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자, 여기는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됨을 직접적으로 제시, 간접적으로 제시. 어때요? 네, 그렇죠.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성어 하나 더 살펴보죠. 공을 세워 명성 떨치는 일, 뭐라고 할까요? 네,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최척과는 서로 직이라고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직이는 지기지우의 준말이에요. 나를 알아주는 것을 뜻하죠. 앞서 나왔던 지음과도 그 의미가 통해요. 또 막역지우란 말 들어봤을까요? 이런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최척이 촉당을 가려한다는 말을 듣고 신선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잖아요. 그죠? 술을 들고 찾아왔다. 술을 마셔 얼근이 취하자 송호가 최척을 친근하게 자로 부르며 말했다. 자가 무엇인지는 왼쪽 주석을 참고하기로 하고요. 백승,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고금 천하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불로장생, 즉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이런 이치는 없다는 거죠.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나와 함께 배 타고 5월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이 할 일 아니겠나? 함께 장사배 타자고 제안하는 거죠. 또 그만큼 벗으로서 좋은 친구를 해주네요. 최척이 호련 깨닫고 그래, 속세를 저버리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의심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신선이 되어버리면 독자들은 최척과 오경이 재회하는 장면을 볼 수 없으니 아마도 이 장면에서 당시 독자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마침내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났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소설의 구성 단계 과정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전개 부분인데요. 이 구성 단계 과정은 본문 해설을 다 마치고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최적전 해설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모두들 그때까지 안녕.